이번에는 214페이지 옆에 보죠. 214페이지의 경제가 나와 있는데, 자, 그거 앞에 보면은 경제 챕터가 나와 있죠. 1, 2, 3, 4, 5, 6. 그죠? 전체 단원은 몇 개로 되어 있다? 6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국가직, 지방직은 3, 4, 5단원에서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 6단원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주로 경제는 문제 수가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몇 문제씩 나오고 있다? 5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5문제, 6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과정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법과정치는 단원별로 좀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제 파트는 주로 나오는 단원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 3, 4, 5단원 위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1, 2, 6단원은 상대적으로 스피드 있게 빠르게 좀 진행하고, 주로 많이 나오는 단원이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다? 3, 4, 5단원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 4, 5단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경제는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죠? 그렇게 일단 전반적인 특징이 경제는 문제 숫자가 5문제, 6문제. 근데 서울시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에서는 대여섯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다? 3, 4, 5단원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 확인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째 시간인데 1단원, 2단원 위주로 빠르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단원, 2단원 위주로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죠.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214쪽 경제활동의 의미와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214쪽부터 넘겨보시면 216페이지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주로 출제는 어디서 되고 있냐면 215쪽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별표를 5개 하기에는 너무 작고 50만 개 하기에는 좀 많아요. 일단은 5개만 하겠습니다. 별표는 5개 정도 해두시고,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머지 서울시 교행직, 사회복지직 시험을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214쪽 경제활동이 뭐냐? 의미가 소개되어 있는데,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활동은 자, 크게 이렇게 의미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뭐라고 얘기하자?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경제활동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간의 경제 주체라는 말로 경제학은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 이 재화 서비스를 경제 객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 이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의미를 통해서 크게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 3가지. 경제 활동의 주체, 경제 활동의 객체, 그 다음에 경제 활동,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란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느냐? 자, 경제 주체에 대한 정리가 215쪽에 나와 있어요. 경제활동의 주체는 크게 보시다시피 자,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4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들을 말하는데, 자, 가계와 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가계와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주체인데, 가계는 주로 무슨 활동을 담당하느냐? 일반적으로 소비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가계활동은 소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생산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주로 하는 경제활동이 소비활동이고, 소비활동의 중요한 목적은 소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 만족을 뭐라고 얘기한다? 효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만족감 이런 말인데, 효용과 같은 말로 쓰이는 게 편익, 또는 어떤 말과 동일한 말로 쓰인다. 만족감 이란 말.
일상적인 생활 용어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쓴다? 이 만족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학문적으로는 이 만족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쓴다? 효용. 효용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편익.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 만족을 얻고자 한다. 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를 뭐라고 한다? 가계. 가계를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소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생산물이 뭐냐? 생산 요소가 뭐냐? 이따가 좀 알아볼 건데, 자, 가계는 주로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데, 이 표현들을 유의를 해두고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생산 요소는 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산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기억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생산물 시장은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해요. 생산물이란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누굴 말한다? 기업, 주로 생산자를 말하는데, 생산물은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고, 생산 요소는 주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에 관한 내용은 자, 어디에 소개가 되어 있냐면 215쪽 오른쪽 날개 보시면 생산 요소를 크게 경제학에서는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4가지의 요소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4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경영.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뭐라고 얘기한다? 생산 요소 시장이라 얘기하고, 자, 생산 요소는 크게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더라. 생산 요소의 종류는 크게 경제학에서 몇 가지로 구분한다?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생산 요소의 제공 주체, 공급 주체를 누구로 본다? 가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역할은 기업.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본다? 가계라고 본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럼 기업은 뭘 하느냐?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기본적으로 뭐 하는 활동을 한다? 생산 활동을 한다.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다.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가 누구를 말한다? 기업.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생산자라는 말로 소비자와 비교해서 받으면 되겠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은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담당한다? 수요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요걸 유의해서 봐두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물보다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무슨 시장을 말한다? 생산 요소 시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도 되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본다? 가계라고 보고, 그걸 이용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본다? 기업이라고 본다는 거. 자, 그것을 유의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의 경제 주체를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간 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를 뭐라고 한다? 민간 경제 주체라 얘기하고, 민간 경제 주체는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무슨 경제라 얘기한다? 민간 경제 활동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학문 자체가 주로 서유럽의 학문,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학문들을 주로 우리가 배우는데, 그 나라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 법과정제 수업 시간에 근대 시민혁명. 그 시민혁명의 주체가 주로 재산이 많은 부르주아들을 말했고, 시장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누가 주도했다? 가계와 기업들이 주도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가 되겠고, 근데 가계와 기업들에게만 맡겼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 얘기하고, 이 시장 실패를 계기로 누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무슨 실패를 계기로? 시장 실패를 계기로. 이런 시장 실패를 계기로 누가 많이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가 많이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주로 무슨 국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복지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주로 몇 세기? 20세기가 되겠죠. 그죠? 20세기에 무슨 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복지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원래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무슨 국가가 기본적이었다? 야경 국가가 기본적이었는데, 자, 이러한 야경 국가가 무슨 국가로 변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변화가 되면서, 자, 누구의 개입이 많아지게 됐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아지게 됐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뭐 하느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 정책을 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세금을 부과해서 여러 가지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가계 기업들에게 뭐를 걷어서? 조세를 걷어서 시장에 맡겨두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나중에 배울 건데 3단원에서 그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맡겨두면 바람직한 생산보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재화를 무슨 재라 한다? 공공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주로 생산하는 활동을 하고요.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원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 정부의 경제 활동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사회적 후생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 사회적 후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 다르게 얘기하면 복지 수준의 향상을 깨하는 것이 누구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무슨 국가의 출현과 밀접하다? 복지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과정치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복지국가의 출현은 몇 세기가 되어서 20세기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은 경제 대공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경제 주체 누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를 통합해서 우리가 국민경제 주체랍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주체는 일반적으로 누굴 말하는데? 가계와 기업들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누구의 시장 개입도 많다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도 많다 보니까 정부까지 포함해서 무슨 경제 주체라 얘기한다? 국민 경제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나라 안에서의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로 구분한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날의 경제 활동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재화 서비스를 뭐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파는 걸 뭐라고 한다? 수출. 재화 서비스를 뭐 해 오기도 하죠? 들여오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수입. 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뭐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우리가 무역이랍니다. 그래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자? 외국 또는 뭐라고 하자? 해외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건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경제 주체, 다른 말로 무역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뭐라고 하자? 외국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외국 또는 해외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날 그 비중이 계속 뭐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에 따라 시장이 많이 뭐 돼 있고? 개방화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의 규모보다 무슨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수출 시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자, 이런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를 자, 이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누고 있고, 네 가지로 나누고 있고, 뭐 주로 시험은 앞에 있는 두 가지 위주로, 가계와 기업을 위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주로 시험은 가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나머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 주체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자, 그걸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학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로 구분하고, 주로 뭘 위주로 알아두자? 가계와 기업들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거, 그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제활동의 객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객체는 어떻게 구분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장 넘겨보죠. 자, 구분을 보니까 크게 경제활동의 객체는 생산물과 뭐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객체는 생산 요소를 말하기보다는, 자, 무엇을 말하는 게 일반적이다? 생산물을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객체는 생산과 소비와 분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제활동의 객체라 얘기하는데, 크게 뭐와 뭐로 나눠진다?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 나눠진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산 요소보다는 경제활동의 객체는 무엇을 말한다? 생산물을
경제활동의 객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생산물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더라?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 무엇과 무엇으로? 재화와 서비스로. 그럼 뭐를 재화를 하고 뭐를 서비스를 하느냐? 재화라고 하는 것은 유형제, 유자가 있을 유, 형자가 형태형, 제자가 재화, 제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일정한 뭘 가지고 있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자? 재화라고 하자.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형태,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화라 하자. 제가 들고 있는 이거 분필 지우개라든가 이런 분필, 마이크 이런 것들의 형체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재화라고요. 자, 이러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우리가 흔히 서비스, 다른 말로 무형제. 무형제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고 주로 뭐라고 얘기한다? 서비스 또는 좀 어려운 말로 용역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자, 이것을 서비스를 한다. 형태가 없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뭘 가지고 있지 않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 그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 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진료.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저장하는 행위, 운송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 서비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산물은 이 두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고, 간헐적으로 경제 객체는 뭐가 포함되기도 한다? 생산 요소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생산 요소는 앞서 봤지만 몇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있더라. 노동, 토지, 자본, 경영. 자, 이 네 가지를 생산 요소로 얘기하고, 경제 객체는 가끔씩 생산 요소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경제활동의 객체는 무엇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생산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려가서 가끔씩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밑에 알아두기 보시면 재화와 서비스가 뭐 된 상품도 있다? 결합되어 있는 생산물도 가끔씩 존재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가수의 노래가 담겨있는 CD. CD 자체는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CD 자체는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재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담겨있는 건 뭐가 담겨있죠? 가수들의? 노래가 담겨있으니까 노래 자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화나 서비스가 뭐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와 같이 함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주체 4개, 경제활동의 객체, 크게 생산물과 생산요소, 주로 생산물을 말하고 생산물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 재화,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경제활동의 객체를 알아봤고, 다시 돌아가 보죠. 다시 돌아가서 경제활동에 뭐가 있더라?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더라. 경제활동이란, 자, 무엇을 경제활동이라고 지칭하느냐? 자, 경제활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한다? 3가지로 나누어서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한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생산, 2번째 소비, 3번째 분배. 그래서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거나 분배하는 활동을 뭐라고 얘기하자?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경제 활동은 크게 몇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럼 생산 활동은 무엇을 말하느냐?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또는 원래 있던 것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원래 있던 것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부가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뭐라고 얘기한다? 생산활동이라 얘기하고,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생산활동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서비스를 뭐하는 활동? 생산하고 있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것도 생산활동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봐주고, 소비활동. 자, 소비활동은 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소비활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슨 극대화를 위해서? 편익의 극대화, 효용의 극대화, 만족의 극대화.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자, 재화에 대한 서비스, 소비도 포함되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포함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서비스에 대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소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밑에 알아두기 보시면 생산적 소비란 말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직 공무원사회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참고. 소비 활동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한 가지의 소비는 본래적 소비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소비는 생산적 소비라는 게 있다.
자, 크게 소비 활동은 본래적 소비란 말과 생산적 소비 활동을 나눠볼 수 있는데, 본래적 소비는 주로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소비재를 소비하는 행위. 소비재를 소비하는 것을 본래적 소비라 얘기하고, 생산적 소비는 소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적 소비라고, 생산적 소비의 소비 대상을 우리가 흔히 생산재 또는 자본재란 말로 표현합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냐 생산재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최종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에 따라서 무슨 재와 무슨 재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소비재냐? 생산재 또는 자본재라 얘기하는데, 소비재는 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를 무슨 재라 얘기한다? 소비재라 얘기하고,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무슨 재라 얘기한다? 생산재라 얘기한다. 주로 이제 이 생산재에 대한 소비는 주로 누가 많이 한다? 기업들이 많이 한다. 예를 들면 학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교육 서비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학원의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뭐가 필요하죠? 책상, 의자, 마이크, 에어컨, 여러 가지 형광등, 자, 그 빔 프로젝터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비를 위해서 소비한 게 아니죠. 학원에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 거죠. 이런 재화를 무슨 재라 얘기한다? 생산재, 그러니까 자본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류할 때 본래적 소비는 소비활동으로 분류하는데, 생산적 소비는 생산활동으로 분류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직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활동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 본래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유의할 점은 요거. 생산적 소비는 말은 소비인데 이 생산활동이냐 소비활동이냐 분배활동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때는 무슨 활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게 특징? 생산활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게 특징. 자,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사례 보시면, 자, 문제로 개념 다지기. 자, 문제 보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 전 정년 퇴직한 갑은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던 중 분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동식 분식점을 열기 위해 작은 트럭을 구입했다. 트럭을 구입한 이유 자체가 어디 있는 거죠? 이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점을 열기 위해서? 분식점을 열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했죠. 이런 소비를 무슨 소비를 한다? 생산적 소비하고, 생산적 소비는 소비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슨 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게 특징? 생산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게 특징. 자, 두 번째. 지난 여름 친구를 따라 오토 캠핑을 다녀온 후 그 매력에 푹 빠진 어른. 자신도 취미생활로 캠핑을 시작하기 위해 캠핑 장비와 함께 픽업 트럭을 한 대 구입했다. 이 소비는 목적 자체가 뭘 위해서 소비하는 거다? 소비 자체가 목적이니까 이 경우에는 본래적 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류할 때 무슨 활동으로 분류한다? 소비 활동으로 분류한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는데, 뭐 재학생들의 시험은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공모사에는 소개된 적은 없습니다. 경찰 공모사에는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아직 공모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참고. 제가 하얀색으로 필기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알겠죠?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얀색으로 필기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고. 215페이지 가보죠. 자, 생산활동, 소비활동 알아봤고, 자, 마지막 활동, 무슨 활동이 있다? 분배활동이 있다. 그럼 분배활동은 뭐 하는 활동을 분배활동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분배활동이란 가게가 기업에게 필요한 무슨 요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짜입니까? 대가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기업에게 뭘 제공하고 있죠?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배. 그래서 분배의 종류는 생산 요소가 몇 가지니까? 네 가지니까 분배의 종류도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임금.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자. 그 다음에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지대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은 편인데,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는 주로 뭐 임대료 또는 월세,
이런 것들을 이런 말로 주로 쓰는데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지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경영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분배라고 얘기하고 분배란 가게가 기업에게 필요한 무슨 요소를 제공한 대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돌려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자? 분배라고 얘기하자.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로 개념 다지기 가보죠. 다음은 생산, 분배, 소비 중 무엇과 관련 있는 활동인가? 자, 1번이 좀 헷갈리는데 주식 거래 자체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는 경제학에서는 생산 활동도 아니고 분배 활동도 아니고 소비 활동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 자체는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냐? 그냥 이제 부의 형태가 바뀐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원래 내가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샀다면? 주식을 샀다면 부의 형태가 바뀐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산의 형태가 바뀐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주식 거래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자체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가 부동산의 거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가 은행의 예금이었는데 그게 뭐로 바뀌었다? 부동산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연말에 무슨 금을 받죠? 배당금을 받죠. 자, 기업에 이윤이 났을 때 그 기업의 이윤을 일부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주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주주. 주주에게 일종의 이윤을 환원하기도 하는데 자, 배당을 받은 것은 기업에 대한 무슨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있겠다?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분배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분배 활동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거래는 주로 누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죠?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 거래에 대한 중개를 하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죠.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대가다?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비스를 제공한 생산활동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고객이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게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뭐 한 거죠? 이용한 대가가 되겠죠. 이용한 대가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자? 소비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좀 헷갈리는데 나머지 2번, 3번, 4번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은 정의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뭐하는 활동? 생산, 소비, 분배하는 활동인데 요약하면은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뭐하는 활동이다? 생산, 소비, 분배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216페이지 아래 경제 주체 상호간의 관계, 민간경제, 국민경제, 국제경제. 자, 이런 모형도가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은 이 모형도가 주로 나왔어요. 모형도가. 앞에서 봤던 개념을 무슨 도로 정리해봐라. 이 모형도의 형태에 대입을 해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자, 크게 모습을 보니까 자, 민간경제는 누가 누구를 말한다? 가게? 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가게가 실물, 기업에게 필요한 뭐를 제공한다?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자, 기업은 생산 요소를 제공받아서 무슨 물을 만든다? 생산물을 만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실물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실물 제공의 주체들이 각각 누구냐? 생산 요소라고 하는 실물은 누가 제공한다? 가게가. 생산물이라고 하는 실물은 누가 제공한다? 기업이 각각 제공한다. 자, 실물을 봐두시고 항상 실물 제공에는 뭐가 따른다? 그 대가가 따른데 그 대가가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화폐, 금전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실물 제공의 그 반대가 무슨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폐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제 볼 때 이 하락표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실물은 실선, 화폐는 점선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실물 제공의 대가가 뭐로 많이 주어진다? 금전적인 형태로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주로 이걸 화폐 흐름이라 얘기하는데 실물 제공의 반대가 화폐 흐름이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기업이 주고 받는다. 가게가 생산물을 이용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누가 받는다? 기업이 받는다. 그래서 항상 이 모형도에서 봐야 될 거. 실물의 흐름이냐? 화폐 흐름이냐? 자, 그걸 위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부른다? 가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주로 누굴 말한다? 기업을 말하고, 그죠? 공급자는 누굴 말한다? 가계를 말한다. 생산물은 앞서 무엇과 무엇을 생산물이라고 불렀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이라고 불렀고, 생산물을 주로 제공하는 주체는 누굴 말한다? 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는 가계, 그죠? 공급자가 기업. 네, 주로 어느 쪽에 신경을 쓰고 기억하라.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을 위주로. 생산물은 어렵지 않으니까 생산 요소 시장을 위주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 그 모형도 기본적으로 봐두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순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걸 무슨 경제라 얘기한다? 민간 경제라 얘기하고, 실물 제공의 대가가 항상 뭐로 이어진다? 금전적인 제공, 화폐 흐름이고, 어느 시장을 위주로 내용을 기억하라? 생산 요소 시장을 위주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국민 경제가 되려면 누구를 집어넣으면 국민 경제가 될 수 있겠다. 정부를 집어넣으면 국민 경제가 될 수 있겠다. 정부. 자, 밑에는 책에는 따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해보면, 자,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된 이유는 무슨 실패를 계기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장 실패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3단원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이 시장에 맡겨두면 바람직한 수준보다 충분히 생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공공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맡겨두면 충분히 생산되지 않은 것을 무슨 재라 얘기한다?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이유는 가게나 기업에게 맡겨두면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는 거. 무슨 재를 공급한다? 공공재를 주로 공급합니다. 네,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뭘 걷어야 되겠죠?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세금을 걷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조세 수입이 대다수다 보니까 조세랍니다. 조세. 기업들에게 걷는 대표적인 조세, 기업의 이윤활동에 부과되는 세를 법인세, 나중에 자, 조세할 때 배울 건데,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를 무슨 세라 한다? 법인세라고요. 자, 가게에게 걷는 대표적인 세, 가게의 소득활동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소득세, 그 다음에 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 대표적으로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세를 걷어서 가게나 기업에게 맡겨두면 충분히 생산되지 않은 재화, 그걸 무슨 재라 얘기한다? 공공재라 얘기한다. 공공재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다? 정부가 되겠다. 근데 유의할 점은 이 대가가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거 참고.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게 특징. 요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의점. 역시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가게나 기업이 뭘 많이 했다고 해서, 조세를 많이 냈다고 해서 조세를 많이 낸 경제 주체에게 뭐를 많이 제공하는 건 아니더라. 공공재를 많이 제공하는 건 아니더라. 그죠? 일반적으로 민간 경제 흐름도에서는 뭐를 내 만큼, 실물을 제공한 만큼 그에 따른 뭐가 주어지는데, 화폐가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정부의 경제활동은 자, 뭐를 많이 거뒀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 세금을 많이 낸 경제 주체에게 특별하게 더 많은 뭐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공공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명확한 게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그걸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무슨 경제? 국민 경제의 순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체가 무슨 경제의 순환 모형이다? 국민 경제의 순환 모형이고,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집어넣으면 이게 국민 경제고, 뭘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외 또는 외국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외에다가 물건 파는 걸 뭐라고 한다? 수출. 물론 그에 따른 대가가 있겠죠? 수출 대금을 지불받겠죠? 자,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걸 뭐라고 한다? 수입. 역시 수입에 뭐가 있을 거다? 일정한 대가가 있을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무슨 경제?
국제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주로 공무원 시험은 아직까지 민간 경제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계와 기업을 위주로 하는 모형도가 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16쪽까지 정리해봤어요. 214쪽에서 216쪽까지 경제 주체, 경제 객체, 생산 요소, 그리고 그에 대한 순환 모형까지 확인해 봤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편. 자,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217쪽 가보죠. 희소성. 자, 요 내용은 잘 나오지 않다가 올해 서울시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었고, 일단 밑에 보시면 가장 아래 2013년 교육행정직 문제로 한번 소개된 적 있죠.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제목 자체에다가 별표는 5개만.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단 지방직, 국가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교육행정직과 서울시 문제로 한 번씩 출제된 바가 있다. 재학생들의 경제 문제, 20문제 보면은 한 문제가 나오는 편인데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는 경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잘 나오지 않았는데 별표는 몇 개 정도? 5개. 기본적인 개념의 원지는 확인을 꼭 해둘 필요가 있겠다. 경제는 항상 무슨 성과 관련되어 있다? 희소성이란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희소성이란 의미가 뭐냐?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흔히 이제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 대표 재화와 서비스는 유한하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일반적인 재화 서비스가 유한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무슨 성이라고 한다? 희소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희소성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뭐한 것이다? 유한한 것을 희소성이라 얘기하고, 희소성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부족을 의미한다.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상대적 부족. 그래서 이 상대적인 부족과 비교해서 알아둘 개념이 절대적인 부족. 자, 이런 절대적인 부족 문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희귀성이라 불러요. 네, 희소성은 뜻이 이런 의미인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뭐하다? 유한하다. 근데 일반적인 특징이 이 부족이 절대적인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을 말한다? 상대적인 부족을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부족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희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희소성이라는 말은 희귀성이라는 말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희귀성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주로 이제 동물과 식물의 뭐가 희귀하다? 개체가 희귀하다. 되게 보기 드물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희귀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희귀성이 아니라 무슨 성과 관련되어 있다? 희소성과 관련되어 있고,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수량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수량 부족 문제를 무슨 성이라 한다? 희소성이라 얘기한다. 알겠죠? 중요한 특징이니까 봐두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재학생들의 시험은 희소성과 희귀성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했는데 비교해보면, 자, 희소하다라는 개념과 희귀하다라는 개념이 비슷한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를 분류해보면 희소성과 희귀성에 따라 재화를 분류해보면 이게 A, B, C다 또는 D다. 이렇게 전체 재화 서비스를 무엇의 기준에 따라 나눠보자.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희귀성이라는 개념으로 나눠보자. 그럼 A, B, C, D는 어떤 재화들을 말하냐? 그럼 A. A라고 하는 재화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데? 희소성은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하지 않다? 희귀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욕망한다. 이런 것들을 A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게 물 같은 경우. 자, 물은 인간들이 원하는 양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숫자가 적은 편은 아니죠. 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대표적인 A 같은 사례가 대표 물이고, B에 해당하는 사례는 희소하면서도 희귀하다. 절대적인 개체 수가 적을 뿐더러 사람들이 많이 욕망하는 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아몬드. 자, 이런 사례가 어디에 포함된다? B에 해당한다. C.
C에 해당하는 것은 희귀하긴 한데 사람들이 욕망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되게 보기 드문데 뭐 하진 않는다? 욕망하진 않는다. 욕망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희귀한데 욕망하지 않은 것들. 바닷가에 가보면 되게 예쁜 돌들 있죠? 바닷가 예쁜 돌. 여러분들 집에다가 가끔씩 전시해 두기도 하죠? 바닷가 예쁜 돌. 물론 이게 아주 큰 값어치를 가져서 시장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 알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닷가의 예쁜 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C 또는 뭐 네잎 클로버, 행운을 상징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게 네잎 클로버 같은 거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C, 알겠죠? C. D에 해당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희소하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은 것들. 희소하지도 않으면서 희귀하지도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바닷가의 모래. 물론 상대적이지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 희귀의 개념과 희소의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재학생들의 시험은 간헐적으로 소개가 됐는데 아직 공무원 시험은 희소성의 개념 자체만 나왔고 희귀하다라는 개념까지는 구분해서 잘 안 나왔는데 자, 구분해서 희소하다라는 것과 항상 비교해서 나오는 게 무슨 개념이다? 희귀하다라는 개념, 알겠죠? 희귀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체의 부족을 말하고 희소하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부족의 문제를 희소성이라 얘기한다.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특징이 무슨 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게 희소성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상대적인 특징. 그래서 밑에 보니까 특징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이다.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희소성은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 시간에 따른 사례. 산업혁명 이전의 석유와 산업혁명 이후의 석유. 산업혁명 이전의 석유는 뭐 하지 않았다? 희소하지 않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뭐 해졌다? 희소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대구의 에어컨 10만 대와 북극의 에어컨 1대. 자, 절대적인 수량은 어디가 훨씬 많지만 대구의 에어컨 10만 대가 훨씬 많지만 어디는 희소하지 않다? 북극의 에어컨 1대는 희소하지 않다. 북극의 에어컨 1대는 뭐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희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욕망하지 않는다. 알겠죠? 근데 조만간에 필요해질지도 몰라요. 최근에 북극의 여름 온도가 25도를 넘어서고 있대요. 알겠죠? 북극에 뭐가 많이 녹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많이 녹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북극에도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여름에도 뭐가 없이 지낼 수 있다? 에어컨이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희귀한 것이지만 뭐 하진 않다? 희소하지는 않는데 자, 대구는 인구가 한 200만 명 넘습니다. 알겠죠? 인구 200만 명 넘는데 10만 대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사람이 필요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니까 자, 뭐하다 얘기할 수 있다? 희소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희귀하진 않지만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예전에는 제가 극서지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극서지.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넘어서서 데프리카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극서지를 지나서 뭐라고 얘기했나? 데프리카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 전에 바나나가 열려가지고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대구에서 뭐가 열려서? 바나나가 열려서. 이미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나나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내륙까지 이제 뭐가 가능해졌다? 바나나의 재배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례고요. 사람에 따라서 기금속을 많은 사람도 있고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도 문성은 달라질 수 있다? 희소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희소성은 절대적인 수량 부족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량 부족 문제를 희소성이라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이 개념이 올해 서울시 문제로 기본 개념 문제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가치 역설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치 역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희귀한 거죠. 희귀한 거. 희귀 동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동물은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분홍돌고래, 뽀뚜라고 하는 동물이고 아래에 있는 동물은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화석어라 불리는 삐라루꾸라는 동물입니다. 희귀 동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이제 북극에 사는 동물, 위에 있는 동물은 일각고래라고 불리는 동물이고 아래에 있는 동물은 이제 알겠죠. 북극곰이라 불리는 동물인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절대적인 개체수가 부족한 희귀의 문제라 얘기합니다. 희소는 상대적인 수량 부족을 말한다라는 거 구분하시고 자, 가치의 역설 자, 알아보죠.
자, 일단 이제 경제학적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를 무슨 가치? 사용 가치. 이 사용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분필. 자, 이것의 사용 가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할 때? 필기를 할 때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런 가치를 무슨 가치? 네, 사용 가치라 얘기하고. 근데 시장이 성립하다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죠. 제가 들고 있는 분필을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성립함으로써 자신의 재화나 서비스를 맛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파생적인 가치를 무슨 가치라 얘기한다? 교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날개 보시면 사용 가치가 뭐냐? 교환 가치가 뭐냐? 이런 개념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둘 중에 본질적인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떤 가치를 말하는데? 사용 가치를 말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실제 무슨 가치가 더 크게 인정이 되더라? 사용 가치에 비해서 교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인정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가치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가치 역설. 그래서 가치 역설 문제를 고민했던 경제학자 이름이 애덤 스미스여서 이 가치 역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애덤 스미스의 역설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 역설은 항상 많이 비교되는 게 물과 다이아몬드의 관계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자, 보다시피, 자, 물의 사용 가치는 높죠? 물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죠. 모든 생명체들은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 물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생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무엇이 훨씬 더 크게 거래가 되더라?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훨씬 더 물의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교환 가치는 물보다는 뭐가 훨씬 높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높더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가치의 역설이라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가치 역설은 뭘 상징하냐?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무슨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환 가치와 관련되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무슨 가치에 의해 결정되더라?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되더라. 이렇게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소성, 교환 가치, 다른 말로 무슨 가격? 시장 가격. 그래서 시장 가격은 무슨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용 가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치에 결정되더라?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되더라. 여러분들 500ml 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500ml 물 시장에서 한 700원, 한 800원 정도 하면 살 수가 있죠. 근데 500ml 다이아몬드라면 액수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나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죠? 최소한 얼마 이상 할 것 같죠? 한 1억 이상 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치는 무슨 가치에 평가받는 게 아니라 사용 가치에 평가되지 않고 무슨 가치에 평가된다? 교환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역설이라고 부른다? 가치의 역설. 이걸 고민했던 경제학자 이름이 애덤 스미스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항상 희소성, 교환 가치, 시장 가격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쉬는 시간에 밑에 가치 역설, 애덤 스미스 역설에 관한 읽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희소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재화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죠. 희소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휴식.